네, 장관님. 저도 손실보상 제도 관련돼서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저의 김성환 의원님하고 이주환 의원님 케이스하고도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만드는 거가 하나 획기적인 세계 다른 나라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이게 어쨌거나 과정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라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제 입장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중에 우선 하나는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최소 금액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국감 첫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발표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니까 10만 원 하한선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정말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도 하한선이 너무 낮아갖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 주간 경향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하락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로 매출 방어를 듭니다. 말 그대로 매출 하락을 막는 각종 조치와 시도를 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배달과 포장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배달을 시작해서 일회용기 비용과 배달앱 수수료가 추가로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강남의 햄버거 가게를 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월 매출이 5천만 원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포함해서 월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면 1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20%죠.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떨어지자 배달을 시작해서 배달 매출로 2천만 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월 5천만 원의 매출이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배달 수수료 등으로 배달 매출의 20% 해당하는 즉 400만 원이 더 나갔고요. 인건비나 임대료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총 비용은 배달 수수료 비용이 더해져서 4,400만 원으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00만 원으로 이전에 비해 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업 제한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생계 유지에 따른 어려움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물론 다른 사정들이 다 일일이 고려돼서 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매출 감소가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피해까지 이런 영업 제한 사업 장애까지 고려를 해볼 때 최소한의 금액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턱없는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10만 원을 나와 있는 상식대로 한다면 3개월 동안 손실보상이라고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줘서 어떤 도움이 될런지 불을 봐도 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최소한도의 보장 10만 원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요. 이 제도 손실보상법의 제도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 유행이 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이주환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9년 동기간 비교해서 매출 감소분을 따지는 지금의 일괄적인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후년 22년도에도 계속 만약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하면 3년 전에 19년도 매출로만 계속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동안 물가나 인건비도 오를 수 있고요. 영업비용, 고정비용 중에서 임대료도 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의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사후 정산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업 제한을 시행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방식은 3년 동안의 과세 데이터를 예를 들면 19년, 20년, 21년도 충분히 그런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실시했을 때 사전에 각 사업장에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그 데이터를 갖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 보상액을 산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중기부가 손실보상제도의 연속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손실액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해 주신 그 뭐 하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는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 본 만큼 지급한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보완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책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겠죠. 이제 역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나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게 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27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손실보상제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고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지급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세희망 자금하고 처음에 1차, 2차 나갔던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선지급의 형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환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 문제는 PPP처럼 대출 방식을 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재원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한계를 놓고 따진다면 사실 말 그대로 지원법으로 붙여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논란의 과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손실보상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에 재원이 더 필요하면 재원을 더 끌어오더라도 그 부분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선을 정하면 10만 원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건 뭐 심의위원회 그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걸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역으로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도 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 기준선을 정하면 기준선 양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포함했고요. 이 부분은 좀 힘들 있게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 네. 네, 뭐 저희들도 뭐 더 충분히 하고 싶은 생각은 뭐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제 지금 뭐 이런 게 나가면 이제 지원책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도 안 되고 또 손실보상 대상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지원책을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